안녕하십니까, 중앙전망대입니다. 이른바 슈퍼위크가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지금은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상회담들이 동북아 역학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이 갖고 오는 경제적 파장은 어떤 것인지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그 미일 정상회담을 했고요. 한미 정상회담도 뭐 급하긴 했지만 했고요. 지금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아주 짧게 평가를 한번.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동아시아 순방길에 나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을 2박 3일 동안, 한국을 1박 2일 동안, 그리고 중국을 2박 3일 동안 방문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처음으로 이제 이 동아시아를 방문하는, 자기 나라를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뭔가를 좀 잘해야 되겠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좀 얻어야 되겠다.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골프에 초점을 맞춰서 감성적으로 접근을 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캠프 험프리스를 보여줌으로써 나중에 우리 한미 동맹의 어떤 공감도 보여주지만 또 차후에 있게 될 방위비 분담금을 어떻게 좀 낮출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고요. 중국 같은 데서는 사실상 청 황제 때 쓰던 소위 말하는 그 자금성을 이제 보여주면서 자금성 안에서 회담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 나라를 비교해 보면 서로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북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함으로써 경제 문제에서 좀 빠져나갈까. 그런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고요. 한국 같은 데서는 오히려 이 군사적 옵션이니 또는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얘기해왔던 화염과 분노라든지 그런 발언 대신에 조금 좀 이렇게 정제된 언어들로 나올 수 있게끔 그런데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G2 국가로 등극을 했으니까 두 나라 사이의 정상이 중국에서 만났는데 서로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지금 무엇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느냐 보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면 결국 세 나라를 통해서 일본, 한국, 중국 각각 각 나라들은 얻은 것이 있지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평상시에 얘기했던 많은 것들이 오히려 각 일본은 일본으로부터 자기가 얻어갈 거 얻어가고 한국으로부터도 얻어가고 중국으로부터 얻어가는, 그래서 트럼프의 승리가 좀 많이 점쳐졌던 그런, 또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왔던 그런 세 나라의 그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트럼프의 승리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뭐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뭐 일단은 뭐 그렇게 일단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저기 평가하시기 전에 이게 지금 국빈 방문이잖아요. 이게 뭐 방문의 급수가 완전히 다 다르다 그러시던데 그거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 3개국을 이제 연이어서 국빈 방문을 하는데 보통 이제 방문의 성격에서 가장 격이 높은 게 국빈 방문, 그 밑에 공식 방문, 그 밑으로 이제 보통 업무 방문, 때로는 뭐 비공식 방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국빈 방문은 재임 기간 중에 딱 한 번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공식 방문으로 바뀝니다. 때로는 업무 방문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정상회담 이런 거 다 똑같은데 국빈 방문은 의전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국빈 방문의 목적 자체가 양 국민들 간의 그런 그 친선 강화 또는 그 국가 간의 어떤 그런 유대 강화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각종 의전 행사를 통해서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 방문 때는 그 의장대 사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대정원에서 했던 그 행사는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빈 방문은 상대방 원수한테만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일본 경우도 이번에 이제 의장대 사열, 저희는 뭐 청와대에서 크게 했고, 중국도 보니까 어제 보니까 굉장히 이제 오늘 아침에 크게 하던데, 그게 이제 저희 경우는 사실은 이번에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만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그 짜임새 있는 일정, 그다음에 조금 격조 높게 보니까 의전 행사를 준비를 한 것 같아요. 특히 그 의장대는 네. 그게 이제 저희 복장이 과거에 그 조선시대 육군하고 그 해군 그 병사들 복장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몇 번 뷰티풀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나름대로 그런 그 특이점을 굉장히 잘 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의전 행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이거는 사실 실패할 수 없는 회담이고 피차 간에 네. 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는 성공했다고 자평합니다. 근데 실제로 내용상에서는 저희는 보니까 이번에 저희 뭐 문 대통령께서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셔서 네. 뭐 전체적으로는 뭐 다들 어떤 그 공동 이렇게 생각하다시피 상당히 그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최 고모님. 네. 한마디 해주시죠. 이 국제 정치학상으로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 그럽니다. 네. 다 의제들이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끼리 만나서 이제 결정을 하고 한쪽이 이기는 정상회담은 항복문서에 사인하는 일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윈윈을 한 것 같고요. 네. 이제 다 그 내용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뭐 요번에 특색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멜라니 여사의 복장에 다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갈 때는 굉장히 자수와 꽃무늬에서 화려하고 뭔가 좀 결혼식 같은 그런 분위기를 냈고 네. 한국에 오면서는 와인 색깔의 단색을 하면서 품격을 굉장히 나타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북경을 가면서는 코트를 입었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품격 있고 이제 중국에 가서 코트를 딱 입으니까 뭔가 지금 있는지 모르는. 네. 그래서 멜라니 여사의 옷만 봐도 성격들이 다 나왔던 것 같은 정상회담 성격이 네, 나왔다. 그런 평가를 하나 해보고요. 재미있는 평가를.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평가하는 거는 네. 트위트 수입니다. 그래서 2박 3일, 1박 2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자, 일본에서 17개 했어요. 트위터를요. 예. 한국에 와서 17개 똑같은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본에서 뭐 2박 3일 뭐 여긴 1박 2일이라 하지만 여기서 똑같은 숫자가 생산이 됐고요. 네. 지금 현재까지 중국에서는 4개를 지금 트위트를 하고 지금 있는 생산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 뭐 이제 더 이제 끝나고 났으니까 더 많이 하시겠죠. 비슷비슷해지고 또 이것 갖고 무슨 승패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저는 요번에 트럼프가 이제 이후에 푸틴 대통령까지 만나면 북핵 6자회담에 6명 중에 5명을 다 만나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끝나고 나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트럼프 몫이 될 것이고 네. 그것을 어떻게 나머지 이 정상들이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느냐 네. 그것이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도현 연구원. 저는 뭐 다 말씀을 잘 해주셨으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약간 소문난 잔치 같고요. 네. 먹을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방한 전에 일본 정상을 만나기 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오히려 주식시장을 좀 더 환호를 했었고 네. 이미 가장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싫어한다 그러는데 그런 대외적인 안도감은 어느 정도 좀 이뤄냈다는 네. 측면이 그나마 긍정적이다. 다만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없었다라는 게 저에 대한 총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제는 처음에는 정말 상업가적인 또는 비즈니스맨적인 그런 기질이 굉장히 많았고 네, 원래 그렇죠. 돌출 발언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올 봄에 유럽 가고 그랬을 때 뭐 옆에 있는 정상들 밀치기도 하고 다른 정상들 나토 정상들 저 앞에 가는데 뒤에 따라가기도 하고 또 저기 그 독일 총리 악수하자고 그러는데 악수도 안 하고 또 무슨 호주 총리 전화하는데 전화 중간에 끊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는 이제 세계의 지도자로서 또 이 모습이 정치인의 모습으로 좀 점점 잡혀간다. 가고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상회담이 지금 현재는 한국이나 또는 일본이나 또는 중국에서나 지금 별 잡음 없이 정상회담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역할에 따라서 정상회담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김 의원께서 김 교수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트럼프가 진짜 이 사람인가? 그렇죠. 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니까 아까 CNN의 뉴스 자막에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어쨌든 여기 오셔서 이렇게 절제된 행동, 또 절제된 언어를 해서 다들 좀 안심을 시켰고, 어떻든 사실은 우리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일단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번 주말에 또 한중 정상회담, 네. 이어서 또 연말 이전에 중국 방문하시는 거, 이어서 또 일본 방문해서 한일 간의 정상회담하고 또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내년 2월 또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는 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에 굉장히 많은 지금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게 한미 정상회담이 처음에 실타래가 잘 풀리니까 아주 좋은 그런 일종의 본인이 그 탄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스타트였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 그 군사적 옵션 얘기했었잖아요. 때릴 수도 있다. 무슨 뭐 몇 가지 뭐가 있다. 이번에 얘기 안 했잖아요. 예, 그렇죠. 뭐 트럼프 대통령께서 쭉 하신 말씀들이 워낙 그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요. 하연과 분노, 네네. 완전한 파괴, 네. 뭐 로켓맨, 네. 뭐 정신 이상자, 독재자, 뭐 쓸 수 있는 표현은 거의 다 썼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국방부 장관한테 군사적 옵션 네. 보고해라고 그랬거든요. 네. 군사적 옵션을 15가지를 보고를 했고요. 15가지요? 네, 15가지를 보고를 맞네. 했고,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직전에 네. 그 국가안보 보좌관 맥메스터가요, 네네네.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군사적 옵션을 가지고 한국 대통령과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이 정상회담을 할 동안이나 또는 산책을 할 때 이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또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그 얘기를 다 뺐어요. 예, 그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 한국의 지도자들이 어디에다가 관심을 갖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껏 한 얘기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왔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한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 그게- 보면은 예. 양국 정상이 상대방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나서서 해서 사실은 문제가 잘 풀린 것이 이번 그런 케이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가 관심 있는 이제 무역 문제, FTA 문제, 공정하고 자유롭고 호혜적인 무역 협상을 하도록 이미 자기가 지시를 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문 대통령의 그런 지시에 대해서 감사하다. 사실 본인이 이야기 꺼내기 전에 우리 문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먼저 한 거거든요. 네. 사실 이 군사적인 옵션 문제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그 이야기를 했으면은 굉장히 어색할 뻔했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네. 본인이 다른 데서는 했지만은 한국에 와서는 그 이야기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피차간에 서로 마음을 읽어서 상대방의 가장 그런 끌어하는 부분을 안 하거나 아니면 먼저 이야기하거나 해서 피차간에 좀 아마 하도록 대통령께서는 아마 사전에 그런 식으로 조율이 조금 잘된 것 조율을 같습니다. 잘한 거네요. 네, 아마 대통령 근데 저는 생각에 군사적 옵션을 뭐 말은 안 했지만 보여주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뭐 합니까? 3개 항모가 와서 그렇죠. 지금 네. 훈련 중이거든요. 그것만한 군사적 옵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얘기를 안 해더라도 네. 지금 뭐 한반도 주변에서는 군사적 옵션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분명히 국회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힘의 시대다. 네. 평화를 유지하려면 강해져야 된다. 다 자락은 깔아놓으시고 또 걷어갈 건 다 걷어가시잖아요. 또 네. 무기 구매를 해라.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뭐 계산해 보니까 7조 이상의 네. 예산이 투입이 돼야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무기 리스트를 지금 받은 것 같더라고요. 네. 등등 했을 때는 군사적 옵션 언급은 안 했지만 다 얘기를 하고 갔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이분들 미국 측 의견이 작은 입장이 all options are open. 그건 뭐 지난 1년간 계속 해오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굳이 여기서 군사적 공격이란 그
단어를 씀으로 해서 한국 사람들을 좀 자극시키거나 긴장시킬 뭐 그런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뭐 이미 어차피 하고 있는 거고. 근데요, 그 이번에 한 70억 달러 정도 사는 건가요? 무기를 뭐 우리 발표. 예, 전략 자산을 보면 사야 네. 되는 게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F-35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구매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인트 스타트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하늘에 뜨는 정찰기인데 이게 네. 지상 표적만 전문적으로 잡아내는 정찰기거든요. 네. 이게 뭐 한 600개 표적을 동시에 잡아내니까 그게 우리가 킬체인이나 KMD를 하면 꼭 필요한 거예요. 네. 게다가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SLBM을 실은 잠수함이 이제 돌아다니게 되면 그걸 이제 잡아서 네. 따라다녀야 되거든요. 네, 계속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그런 무기 체계들이 이제 필요로 한데 일단 어찌 됐든 뭐 글로벌 호크 같은 것은 내년에 계획된 대로 들어오지만 7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이 내년에 당장 쓰이느냐? No, 아니에요.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사용되는 돈이다라고 보시면 그러겠죠, 뭐. 되고요. 근데 이제 오늘 그게 아침에 발표된 이제 그 공동 언론 발표문에는 지난 3년간 저희가 130억 불 구매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 뭐 한 대략 한 7억 불 아니면 40 불, 130억 그렇죠. 불이니까 한 43억 불 정도. 전 네. 세계에서 네. 보면 지난 10년 한 12, 13년간 보면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산 나라가 한국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기 이제 경자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이거는 이제 무역 거래 속에서 이게 무슨 뭐 무역 흑자 적자 할 때 이거는 계산이 아예 안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더 이제 대통령께서 강조를 하셨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전략 자산 같은 경우에는 야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전략 자산이라는 것은 미국은 안 팔아요. 네. 조인트 스타트 외국에 안 팝니다. 글로벌 호크 내년에 들어오지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글로벌 호크를 네. 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전략 자산들을 미국의 기술 유출 문제 때문에 팔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의회에서 오히려 통제를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려면 몇 년이 가버려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거는 벌써 이제 구시대의 무기 체계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은 바로 이런 무기 체계들에 대한 우리가 좀 이렇게 수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좀 줄여달라. 네. 그래야 우리가 킬체인이 되고 KMD가 되고 그래야 이것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하루라도 또 좀 먼저 오게 되는 네. 이게 그냥 연동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FTA 협상이 곧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압박을 좀 줄이자 하는 그러겠죠. 것이 목적이 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도 아주 다목적을 가지고 포석을 가지고 이 부분에 접근했다 이렇게 이번에 보시면 이제 됩니다. 그 관련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이거를 그럼 무역 적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거를 포함시킬 건가 안 시킬 건가. 저희는 네. 사실은 우리가 미국 측이 한국에 대면 무역 흑자가 많다고 그러니까 무기 그 수입한 것까지 합치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그 안에 포함시켜서 미국 측을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사실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한 거 보니까 우리 그거를 그대로 억셉트를 해주는 겁니다. 네. 뭐 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를 수입한 것 자체를 일반 상품 교역의 틀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이거 일종의 어떻게 보면 첨단 산업 무기들은 공급자 독점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필요해서 사온 것이지 이게 무기 일반 상품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상품 카테고리로 집어넣어서 무역 수지에 계산을 해주겠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우리 전략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 줬으니까 사실은 고마운 거고 어떻든 우리 정부가 잘한 거죠. 아니 근데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미국 무역법이라든가 무역 촉진법에 의해서 상품, 서비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거는 나눠져 제가 보기에 있고요. 약간은 이제 정치적인 하나의 이제 해석 부분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 그 보니까 기자회견 내용 할 때 한국이 미국에서 그 많은 무기를 해준 것을 감사한다. 네. 무역 역조 문제 부분하고 같이 해서 이거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저는 일단 저희는 그런 식으로 조금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황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지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정은 안 되죠. 왜냐하면 제도하고는 이거를 좀 터주면은 네. 서비스 분야에서 100억 달러 흑자를 내고 있는데 그게 들어와 버리면은 뭐 지금 미국이 지금 20년간 갖고 왔던 기조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정황적으로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사항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얘기한 것이 저는 잘 됐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에 270억 불 흑자를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230-40억 불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두 분이 계셔서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그만큼 이제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것만 해도 큰 거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저는 대사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사실 또 다른 생각해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번에 우리 국회 연설에서도 그렇고 네네. 뭐 국회 연설이 아닌 뭐 다른 형태로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엄포도 놨고 또 대화도 열려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별 얘기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뭐 엄포를 놨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은 뭐 그런 얘기는 했잖아요.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 뭐 이런. 그 정도는 건들지 말라. 그 정도는 그 전에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화염과 분노, 토탈 디스트럭션이라고 비교하는데 보면 뭐 네.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워낙 그 전에 센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점잖은 발언했다라고 보고요. 점잖은 기본적으로 발언이 더 무섭던데요. 그래서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상대방이 좀 싫다고 해서 비판하고 그럴 때 막 욕하면 네. 육두 문자를 써가면서 시장용으로 쓰면 네. 그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점잖은 표현을 써서 이렇게 설득을 하고 무슨 뭐 비판을 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거잖아요. 네. 제가 이번에 볼 때 바로 트럼프 대통령 후자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정제된 언어와 용어를 가지고 북한에 대한 비판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전체 35분 동안에 이 국회 연설 중에서 24분을 북한에 대해서 할애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왔는지 아까 우리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 사람이 트럼프가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체제의 선택이 결국 오늘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와 계획 경제를 택했는데 결국은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처음에 출발은 같았는데 오늘날 이렇게 한쪽은 밝은 빛이 흐르고 한쪽은 완전히 암흑의 세계인 그런 데가 되지 않았느냐. 이 암흑의 세계를 탈출하기 위해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 핵과 미사일인데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암흑의 세계에 있는 이 나라가 밝은 곳으로 오기 위해서 우리 전 세계가 단결해서 이 북한이 비핵화에 나올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어느 날 정말 비핵화가 되면 남북한 간의 고속도로가 열리고 그리고 남북한의 이산 가족들이 얼싸안아서 번영된 한반도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제대로 얘기를 한 거죠. 네. 이제는 더 길이 없고 너희 할아버지가 선택했던 이 고깃밥에 쌀이밥의 고기국, 예, 이밥의 고깃국. 네, 쌀밥의 고깃국 그 꿈은 당신들 와서 훨씬 더 나빠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빨리 비핵화의 길로 나와라. 그리고 잘못 생각해서 우리를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마라. 우리의 능력은 무궁무진한 거고 그리고 그 전에도 미국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을 한 나라는 예외 없이 다 망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고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준엄하게 굉장히 절제된 용어와 행동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봐야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최고님. 네. 이번에 어쨌든 일본은 그 미국 일본 간의 무역 거래에 대해서는 그거는 나중에 실무 협상으로 하자고 그냥 그렇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 버렸고 네. 우리는 오자마자 그냥 야 무기 왕창 샀게 해가지고 그냥 약간 또 희석을 시켰고 네. 그런데 쭉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미 FTA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게 될 것 같아요? 보시면요, 이제 무기 얘기는 빼고 네. 직접적인 이런 상품이라는 서비스 쪽을 보면은 일본은 9조 정도를 지금 구매하고 투자하는 부분들로 9조에서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화가 났죠. 그래서 재계 인사들하고 하는데 도요타한테 직격탄을 거기서 막 돌직구를 날린 거 아닙니까? 네. 도요타 차 더 팔려면 미국에 가서 공장 세워라. 네. 회사 명까지 겸용하면서 했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뭐 짧은 기간이지만 백악관에서 같이 온 사람들하고 해서
우리 삼성, SK 그다음에 현대차 여기서 만났어요. 네. 그래서 총 우리나라는 83조를 투자를 하거나 구매를 하는 계획을 거의 합의 단계까지 갔습니다. 6월 30일 날 정상회담할 때 우리가 40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에 소위 말하는 2배가 가까이 되는 투자 및 구매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 279조, 280조를 하는 어마어마한 그 통이 크더라고요. 예, 거기 이제 내놨는데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다 서로 상호간에 호혜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필요한 걸 하는 네, 거니까.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역에 지금 이 무기 사는 거에 좀 감춰져 있지만 이 거래상으로서 또 상품 수지 뭐 이런 것들은 네.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또 재계에서도 이걸 굉장한 기회로 생각을 했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잘 아는 거는 FTA를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ITC에서의 그런 제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태양광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세탁기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반도체도 들어오고. 반도체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 관계들을 좋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뭐 FTA에 뭐 우리가 아무 언급을 안 했다 그래서 마음 놀 일도 아니고 네. 또 거기에 너무 놀랄 일도 아닙니다. 분수령은 이제 11월 10일 한국에서 공청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네, 네. 공청회에서는 미국 측이 요구한 게 무엇인가가 읽힐 수가 있고요. 네. 11월 21일 날은 이제 ITC가 세탁기에 대해서 이제 판정을 내리는 네. 하나의 또 분수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종합이 돼서 1월 달쯤이면은 네. 대통령이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 사이에 우리 팀과 미국 팀들이 어떠한 형태에서 어떠한 범위 내에서 논의를 할 건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뭐 FTA 언급 안 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끝난 게 아니고 네. 1월 달에 그런 어떤 첫 번째 기착지를 향해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이 열차는 떠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진행은 되겠지만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무역 제재나 이런 거는 조금은 좀 누그러지지 않겠어요? 그거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것 같고 굉장히 뭐 무역 촉진법이나 무역진흥법이라는 거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네. 대통령이 어떠한 채를 잡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네. 굉장히 잘 해야 되고요. 네. 또 사실 또 이번에 이제 김현정 본부장하고 트럼프하고 7초간 악수를 했어요. 7초씩이나. 예, 7초 긴 시간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느낀 점은 선수들끼리는 이 눈빛을 교환한 것 같아요. 네. 선수가 선수를 알아본다고 네. 악수하는 폼이 벌써 한번 해보자. 네. 뭐 이런 투였고 서로 두 분 다 서로 다 잘 알아요. 어떤 형태로 이제 나갈지. 네. 저는 이제 하나의 성과라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동안 그 FTA에 대한 시각 자체가 트럼프가 이거 끔찍한 협정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난번 또 폐기한다고 그래서 왜 우리 김현정 본부장이 정말 그거를 그 CLS하게 미국이 폐기도 검토하고 있었구나라고 해서 우리 뭐 또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네. 적어도 이번에 와서 트럼프의 논조로 또는 우리 문 대통령한테 표시한 의견으로 봐서는 이걸 개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떤 좀 성과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세 나라의 그 메커니즘의 차이라고 봐요. 네, 네, 네. 일본하고 미국은 일단 TPP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메커니즘이 없잖아요. 중국하고 미국도 메커니즘이 없잖아요. 한국하고 미국은 메커니즘이 있어 왔잖아요. 이것을 개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막 떠들고 얘기할 게 많고 중국에 가서 떠들고 얘기할 게 많지만 한국은 메커니즘을 조금 바꾸는 거니까 이거는 전혀 목소리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도원 연구원. 자, 우리나라 증시에는 이런 FTA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이 올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지금 그 ITC가 반도체까지도 지금 뭐 제소당했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네. 한미 FTA가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죠. 근데 네. 이제 큰 가닥은 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원하던 것을 우리가 조금 서비스 쪽에서 열어주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더 얻는 그런 형국으로 갈 것 같은데 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손해 보진 않을 거다. 그렇죠. 뭐 양국 간의 관계니까요. 그거는 네. 나중에 뚜껑을 까봐야 되겠지만 네. 결국에는 FTA를 왜 건드렸느냐. 제가 볼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지금 트럼프가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목소리로 갈구하고 있었던 일자리 창출, 거기에
한국이 오히려 일자리를 얻는 것보다 뺏어가는 게 많다라는 네. 종합적인 중간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걸고 넘어졌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가서 많이 투자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향이 제가 봤을 때는 네. 가닥이 잡혀지는 것에 따라서 조금 세부적인 변동이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 이전과 같이 완전 폐기는 아닌 것 같고 네. 일정의 약간의 개정이라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큰 분수령은 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별로 아니면 산업별로 영향이 다를 텐데 그렇죠. 어딘 이익이 보고 어딘 손해 보고 할 텐데. 그렇죠. 뭐 한국이 뭐 통관 수출 쪽에서 미국한테 수출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또 네. 기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전에 FTA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다면 지금 그런 부분은 다소 조금 경감된 측면이 있고요. 네. 다만 주가라는 게 결국에는 글로벌리 경쟁력이고 좀 미국의 익스포저가 크지만 이외에 글로벌리 시장에서의 어떤 뭐 완성차들의 경쟁력이라든지 우리 반도체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요소의 불안감은 좀 해소됐다는 측면이 오히려 주가에는 이후부터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미중하고 한중에 대해서 이제 또 좀 잠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중은 잠깐 얘기를 이제 이미 하셨는데 그 앞으로 그 미중에서 이제 뭐 주제는 지금 딱 두 가지 아니겠어요? 그 하나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역조 문제. 그 문제는 이제 시진핑 그 주석이 왕창 선물 뻗다리를 풀어가지고 뭐 생각보다 쉽게 풀리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북핵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어떤 결론을 낼 것 같으세요? 두 나라가 서로 그 우선순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젠다가 크게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이 경제 문제가 될 거고요. 무역이 이제 그 핵심 되겠죠. 두 번째가 이제 북한 핵 문제가 될 거고 세 번째가 아마 그 남중국 핵 문제가 될 거예요.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이게 뭐 아젠다의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기 시진핑 체제가 이제 들어선 거나 마찬가지니까 19차 공산당 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 시진핑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신행 국제 관계, 그전 5년 동안의 신행 대국 관계라고 그랬는데요. 신행 국제 관계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좀 안 일어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주제일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무역 문제, 세 번째가 북핵 핵 문제가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시진핑이가 선물을 왕창 줬다고 그러는데 저는 좀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해요. 왜 네.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그 미국이 중국하고 무역해서 무역 적자 본 게 3,500억인데 이번에 뭐 같이 투자하고 뭐 하는 게 2,500억이에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그렇게 기뻐해야 될 일인가? 네. 미국이 네. 우선 그 생각이 있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르죠. 왜 그러냐면 미국의 입장은 변함없는 것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비핵화. 네. 그래서 CVID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변함없는 거고 이번에 우리 한국 국회에서도 그 얘기를 똑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핵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먼저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하고 또 한국과 미국은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쌍중단이라고 그러죠. 네. 쌍중단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평화협정하고 비핵화 회담하고 같이 진행하자. 이것을 지금 중국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북한 해법을 푸는 것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유엔이라고 하는 이 집단 제재와 그다음에 각 국가의 독자 제재, 미국의 독자 제재, 유럽연합의 독자 제재, 한국, 일본의 독자 제재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북한을 옥죄해서 바로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중국은 아니에요. 이게 독자 제재는 자국의 국가 그 법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강제하는데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오로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한 국제법에 의해서만 나는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답을 못 찾은 거예요. 오늘 회담에서도.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가 좀 더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니까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인데 그럼 그 안보리 제재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 파워를 무기로 해서 안보리의 제재 수위 자체를 확 낮춰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 미국이 생각하는 그런 센 제재 조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그거를 무기화해서 거부권 행사를 무기화해서 제재 수지를 낮춰놓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100% 이행하겠다고 항상 대외적으로는 엄청 이제 사실은 중국이 생색을 냅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제 지키는 뭐 노력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항상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은 독자적인 제재 조치, 특히 중국 역할론 이번에도 가서 이제 그 보니까 중국 역할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은 더 할 일이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중국이 이제 아까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쌍중단, 쌍계 병행론을 같이 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 해법 관계는 이번에는 결국은 뭐 평행선을 제가 보기에 이제 아까 그 뭐 공동성명 발표한 거 보고 저 뉴스 보고 나왔습니다만 결국 이제 과거에 있던 그런 톤 그대로 발표를 했고요. 경제 관계는 이제 사실은 무역 역조 시정뿐만 아니고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도 며칠 전에 이미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 순방 방문 목적이 그러니까 그 과거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오픈하겠다. 또 법과 어떤 룰에 따라서 어떤 그 수출입을 하겠다. 그걸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그 무역 장벽을 설치를 하고 또 기술을 몰래 빼가고 특히 지적재산권 그린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거기에 투자한 기업들은 몇 년 이내에 어느 정도 기술을 그 이전의 어떤 그런 속도, 그러니까 그 목표치를 이렇게 할당을 해서 기술을 이전하도록 하고 이게 이제 미국이 볼 때는 완전 불공정 이제 거래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번에 뭐 2,500억 불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와는 별도로 아마도 자기들끼리 그 소위 시스템을 그러면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고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제가 보기에 앞으로 자기들이 특별 태스크포스를 만들든지 무슨 그 양국 정부 간에 그 협의가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게 아니고는 그냥 물건 어차피 1년에 살 거 한꺼번에 이번에 그냥 모아서 사줘서 2,500억 불 샀다. 이건 별 사실은 그건 효과가 없으니까 시스템을 자기들 어떻게 고쳐 나간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참 재미난 표현이 나왔어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계 굉장히 불공정한 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트럼프가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국을 비난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각 이 나라가 자기의 국민과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탓하리냐 이런 투의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무역 제재라든가 그러면 뭐 반덤핑 세이프가드가 지금 뭐 무색할 정도의 표현이 공동선언문에 담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잘 처리를 우리가 경제하면은 동북아의 이런 정세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 즉 중국이 원하는 그런 답을 의외로 선물 줬어요. 그래서 진짜 2,500억 달러라는 콩고물에 넘어간 건지 아니면 다른 또 얘기가 있는지 아까 김윤수 박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진짜로 평행선을 긋는 상황에서 뭔가에 또는 이면 합의가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지금 공동선문이 나올 일은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저 조금 그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도 보고 아까 CNN 그걸 보고 참 굉장히 의아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작년에 벌써 선거 때만 해도 심지어 중국이 우리 미국을 갖다가 뭐 레이핑하고 있다. 미국 경제를 굉장히 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당선되면 당장 4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말리기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와서는 의외로 미국 자체의 시스템의 허점을 상대방이 이용을 해서 자기 나라 무역을 늘리는 게 그게 뭐가 나쁘느냐. 누구든지 다 이기적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전직 대통령들을 보니까 욕을 많이 했어요. 우리 전 행정부들의 책임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아마도 저게 시진핑의 체면을 세워주고 약간의 지금 고단수로 중국 사람들 체면 문화를 이제 체면을 중시하니까 그 생중계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시진핑의 체면을 세워주고 뭔가 다른 어떤 그런 얻을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분이 원래 전직 대통령들 까는데 자기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면도 있어요. 지금 중국이라는 게 사실은 잔치집이거든요. 무슨 잔치면 식구자 당대회 끝나고 나서 시즌 2가 시작이 되고 시진핑도 요번에 이 트럼프 들어오면서 이 포지션이 그거예요. 내가 미국 대통령 반열에 오른 거야.
G2지만 G1하고 동등하게 갈 거야. 잔치집에 불러놓고 황제 대우를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황제는 자기인데 그렇죠. 네. 잔치집에 와서 잘 놀고 가셔. 그리고 뭐 잔치집 할 때는 뭐 해서 떡도 싸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떡 싸준 거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트럼프가 이 동물적 감각으로 판단한 거죠. 아, 여기 재 뿌리고 가면은 안 된다. 그러겠죠. 다시 한번 두고 보자. 저는 이런 투 아니겠어요? 자금성으로 트럼프를 불러서 황제 대우를 해줬다 그러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시진핑이 나 황제야 이거로 그렇죠. 보이더라고요. 저 황제니까 놀러 와. 내 집에 놀러 왔어. 예, 예. 이거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기도 황제 반열로 올려버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던데. 자, 황제죠. 그래서 작년도에 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 네. 끝나고 나서 올해 말고요.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에 그 타임즈 표지 모델이 이렇게 나왔어요. 엠퍼러 C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미 네. 이제 올해에 있게 될 19차 당대회를 통해서 모든 이제 이 집단 지도 체제가 이제는 사라지고 1인 지배 체제로 이제 간다는 것이 그때 이미 나왔던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리고 1인 지배 체제로 갔고 이제 시진핑은 이 길을 시작을 하는데 그 시진핑가 앞으로 5년을 할지 한 번 더 해서 10년을 앞으로 더 할지 이건 더 두고 봐야 두고 돼요.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19차 당대회를 통해서 얘기한 걸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되는데요. 사실상 중국은 두 개의 100년 목표가 있잖아요. 하나는 2021년이네 샤오캉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 공산당 창설 100주년이 되는 해고요. 2049년이 되면은 중국 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이 되면 중국의 국력은 전 세계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기에는 경제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유심히 좀 봐야 될 게요. 우리가 미일 정상회담을 할 때 여기에 나온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롭고 개방된 태평양 인도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네 나라를 묶어서 중국의 평창을 견제하고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1대1로 전략을 견제 나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네. 시진핑이가 들었어요. 우리 사실은 미일 정상회담 할 때도 설득 하고 넘어갔을 때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얘기 안 하고 태평양 인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진핑 이 주석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미국과의 관계가 과연 이쪽에서 계속 경쟁 관계로 가고 갈등 관계로 가고 서로 부딪히는 관계로 가면 2050년이 목표가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2049년. 그때까지는 적절하게 뭐 조금 이렇게 수그리고 요구할 거 요구하면서 가겠다는 큰 대전략을 갖고서 트럼프를 대한 거죠. 근데 문제가요. 인도 태평양이란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주장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베예요. 맞아요. 가나에서. 그래갖고 그거를 지금 이상하게 올해 1월부터 쓰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이게 진짜로 바뀌었고 그럼 지금 저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보석 간의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고 지금 중국이 하는 건 진주 목걸이라는 거예요. 동남아항에 있는 항구를 하나씩 갖고 오고 인도양에 있는 항구를 갖고 오면서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데 보석 간의 전쟁. 진주 목걸이를 가질 것이냐 다이아몬드를 가질 것이냐. 이 싸움인데 불행한 게 한국은 어디도 지금 소속이 안 돼 있는 부분. 이제 분명히 어느 순간에 뭐 균형 얘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둘 중에 하나 보석을 사야 된다면 어느 보석을 내가 착용을 할 것인가 고민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아니요, 저 부분 조금 더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스트링 오브 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도양을 거쳐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까지 거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종착역이 유럽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항구들을 연결을 해서 가면 항구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진주가 되는 거고 연결되는 것이 이제 목걸이가 돼서 이걸 이제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국방대학원 교수가 이 이름을 붙였어요. 이는 1대1로 중에서 해양 쪽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 내륙을 통과해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두 개를 합해서 1대1로라고 그러면은 전체의 사실상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인도를 빼고 나머지 국가들 유럽까지 다 아우르면은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견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이아몬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한국이 이 어느 쪽에도 안 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덜 좋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한국은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오늘 그 청와대에서 얘기한 걸 보면 미국이 얘기한 태평양 인도 전략에 여기에 동의했느냐라는 질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조금 자칫 다릅니다. 조금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미국이 한국을 오해할 수도 있고 중국이 한국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기대했던 것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전략을 발표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APEC이나 EAS에서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으로 발표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치고 나가신 것 같아요. 오늘 신남방 정책을 발표를 하셨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그래서 거기를 다 하시면은 사실 중국보다 더 이 큰 지역 경제 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를 아주 유효적절하게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뭐 생각해서 발표하신지 모르지만 현지에서 개념이 반했죠. 제가 보기에 다른데요. 그 진주 목걸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경제 부분입니다. 1대1로라는 것이 물론 정치적인 함의도 다분히 있지만 항만 건설 내지는 그 도로교통 인프라 시설 건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루트를 쭉 짜면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주 목걸이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1대1 내에 지금 적극 참여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에 이제 제 생각에 지금 한중 간에 여러 가지 경제 현안 문제가 있는데 지금 리커창 총리하고 아세안에서 별도로 또 총리하고 이제 그것도 정상회담이라고 불립니다. 하는데 아마도 이제 그건 경제 위주로 하기 때문에 1대1로 협력 분야도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적극 협력하겠다, 적극 참여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AIIB도 가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이제 다이아몬드 아까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은 이건 다분히 그 약간 정치 외교적인 그런 이제 목적으로 일본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해하고 이제 해야 될지는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전혀 성격이 좀 다르고요. 신남방 정책 그거는 이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만 아세안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사강 외교 하면을 하고 사실은 아세안이 인구가 6억 4천인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6억 4천이고 지금 중국 다음으로는 경제 성장이 계속 이 지구상에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그 앞으로 아세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경제 투자 협력 또 심지어 우리 안보 분야에도 일종의 파트너로 하겠다는 이제 그런 구상이기 때문에 조금씩 타켓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제가 조금만 이제 더 보태면 그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를 좀 유심히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정말 자유롭고 개방된 태평양 인도 전략 이것을 미국과 일본의 공동 전략으로 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남방 정책은 기본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외교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경제 지도거든요. 한쪽은 이제 북방으로 나가고 한쪽은 이제 남방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푸틴이 주도하는 북방 경제 협력 EF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참석을 해서 이게 이제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를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협력 관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남쪽으로는 내려가 가지고 아세안 국가들하고의 이 협력 관계를 좀 더 해서 지금 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균형 외교라고 할 때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슨 뭐 힘의 균형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우리 EU, 아세안 그다음에 인도 이런 나라들과의 협력 관계를 아주 다변화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입지와 경제적인 영토를 확장해 나가겠다. 이것이 바로 균형 있는 외교, 균형 있게 행동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신 우리 김 거예요. 교수님 말씀 잘해주셨네요. 이번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우리한테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문 대통령 입장에서 이 균형 외교 지난번에 싱가포르 신문하고 뭐 인터뷰해서 그게 국내적으로 또 과거에 이게 뭐 노무현 대통령의 뭐 동북아 균형자론의 재편 아니냐 해서 이래저래 논란거리가 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무슨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그게 아니다. 그동안에 당연히 미국은 동맹으로서 중요하지만은 중국, 러시아, 아세안, 유럽 여러 나라들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간 그런 차원에서 균형 있는 외교를 하겠다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사실 왜 기자회견 때 우리 기자가 맞아요. 질문을 하니까 사실 답변을 명쾌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탁 털어버린 게 저는 이번에 아주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네. 네. 자, 이제 한중 정상회담 쪽으로 좀 넘어가세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사드 문제 합의를 하면서 3불 원칙을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게 이번에 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게 되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한미일 쪽의 안보 문제하고 또 부딪히게 될 텐데. 그 3불이라는 게 이제 사드 배치를 추가로 안 하겠다, MD에 편입 안 하겠다, 네. 한미일 동맹으로 발전 안 하겠다. 네, 네, 이제 우리 네.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 그 박병석 의원이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네. 그게 우리가 중국한테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이 마치 우리가 중국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네. 우리 외교부에서 중국에 대고 이제 아마 문제 제기를 하니까 중국 외교부에서 그 다음 날 보니까 이거를 약속이라는 말을 입장 천명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교부는 바꿨는데 지금도 중국 언론들은 계속 한국이 마치 약속한 것처럼 네. 일종의 이게 프레임화 전략입니다. 네, 자꾸 이제 그렇게 밀고 나가죠. 제가 보기에 뭐 일단은 그 3불이라는 정책 그 용어 자체도 우리가 쓴 건 없고 네. 사실 우리 언론에서 이제 쉽게 그냥 이해를 하라고 그렇게 쓴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 이번 회담 때 뭐 제가 보기에 그게 무슨 이슈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이 워낙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할 때 절대로 썰이노 가지고 얘기 안 꺼낼 겁니다. 이건 시진핑 주석이 꺼내도 이것은 예의에 벗어나는 거고요. 네. 한국 대통령께서도 이걸 썰이노 형태로 대답도 절대로 안 하실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법을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다른 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겠냐 생각은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경제 관계를 원래 이 사드 보복 이전으로 전부 다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인적 교류도 그 이전으로 회복하고 한중 간의 문화 교류도 그 이전으로 회복하자. 뭐 그런데 이제 초점이 맞춰질 텐데 기본적으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년도 6월 달에 우리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다음 2022년도 2월 달에 동계올림픽은 어디서 열리느냐? 북경에서 열려요. 네. 그러면은 통상 차기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의 수반이 네. 개식이나 폐식 때 참석을 하는 게 관례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내년 2월 달 정도 되면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가서 우리 이제 이렇게 되면 여태껏 이렇고 이랬으니 뭐 내년에 2월 달에 우리 한국에 좀 방문을 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나를 먼저 부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국가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로는 다 평등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사실은 안 그렇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중국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의 수반이 한국을 먼저 찾겠는가? 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초청에 의해서 방문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은 대답은 아주 그냥 간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만 가지고 이 얘기를 아주 인텐시브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다자회담의 틀 속에서 두 분이서 얘기하는 것은 통역 빼고 나면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거 15분도 안 돼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만 성공시킨다라고 하면 이번 연말에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시고 그 답방 형태로 내년 2월 달에 아주 자연스럽게 한국을 방문하면서 개회식이나 평창에 폐회식을 참석을 하면 우리 평창의 동계올림픽도 빛나고 한중 관계는 미래를 보장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정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성숙되는 그런 단계로 진입하지 않겠냐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직도 보기에 좋아지겠죠. 구체적인 문제를 협의를 안 할 겁니다. 네. 할 수도 없는 것이 네. 어차피 이제 사드 지난번에 합의가 됐는데 그걸 실제로 두 정상들이 웃고 서로 해빙으로 양국 관계가 들어섰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양국 국민들한테. 특히 저희한테도 그렇지만 중국은
워낙 나라가 크니까 이제 지난 1년 한 4개월, 5개월 동안에 사드 전국 때문에 한국에 가면 안 된다. 한국 물건을 사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양국 정상이 웃고 사진 찍고 포옹하는 이런 장면들이 중국 전역으로 빨리 확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두 정상들이 정말 만나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시진핑 입장에서는 5년간,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벌써 이제 뭐 4년 한 6개월, 7개월 앞으로 계속 같이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협력 체제를 이제 조금 좀 큰 차원에서 네. 양국이 서로 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채비를 갖추는 것이 첫째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식으로 중요한 행사, 특히 이제 저희는 한중에 일본 방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묘하게 이 한중일 삼국 간에 취임을 하면은 지금 중국도 그렇고 우리 대통령이 중국을 먼저 와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일본 가는 것보다는. 네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 대통령을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중국을 먼저 방문하고 그다음에 일본 방문하고 이어서 이제 우리 평창에 네. 이제 시주시가 와주시면 뭐 더욱 아주 금상첨화로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동아시아 또 뭐 더 좀 줄여서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죠. 네. 여기에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얼마만큼 시기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정세는 좀 요동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저희는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시진핑하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그 베트남에서 에이펙 때 시진핑하고 하지만 바로 아세안 플러스 필리핀에 가서 네. 거기에는 아세안 플러스 3에는 중국에서는 총리가 옵니다. 항상 네. 이제 리커창 총리가 이번에도 올 텐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서는 경제 문제, 이제 그 총리가 어떤 관할 정권 상황이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경제 문제를 협의를 하면서 거기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동안에 우리 몇 가지 현안 문제들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드 보복과 관련된 문제도 거기서 네네네, 가닥이 그럴 수도 잡히겠네요. 있겠죠. 김건희 의원, 기회를 많이 못 줘서 미안합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에 마무리는 또 거기서 해줘야 돼서 우리는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보다 한중 정상회담이 우리 경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영향이 더 크겠죠. 엄청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 연말까지 실적을 봐야겠지만 네. 올해 국내 수출 증가율이 통관 수출 기준으로 뭐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사드 보복이 있음에도 이 정도 증가율인데 네. 만약에 중국과의 관계가 원활했다면 한국 경제가 3% 이상의 성장은 당연하고 그 이상도 바라보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물론 IT 사이클이라든지 뭐 글로벌리 약간의 둔화 단가 부분에서 뭐 하락 부분 이런 걸 감안하면 내년도 성장률 자체는 약간 슬로우 다운할 수 있겠지만 사드 부분이 해결된다면 틀림없이 내수뿐만 아니고 대외적인 부분에도 한국 경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또한 이미 선반영하는 주가 측면에서 많이 저점을 봤기 때문에 기대감이 앞으로는 이후에는 긍정적인 장밋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가 본격적으로 풀리는 게 아까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창에 시 주석이 오면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 보기엔 우리 대통령이 저기 갔네? 나도 가도 되겠네? 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려갈 거로 보는데 그 시장에서는 지금 그게 다 반영이 돼가고 있나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반영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19차 장대회 이후에 약간의 서로 간에 일단 봉합적인 수순의 합의에 약간의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중국 정부는 지속해서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런 적은 없다. 민간 차원에서의 사드 보복이지. 물론 표면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건 뭐 다 항상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년도 초에 네. 두 정상이 한국 땅에서 만약에 만난다면 지금같이 좀 더 가시화된 폭발력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고생했던 주식들이 리바운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